안녕하세요. 한국사 6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이 6번째 수업 시간에는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6.25 전쟁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 6.25 전쟁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요. 53년에 정전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전쟁을 정지시키는 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일단 중단이 됩니다. 자, 정전협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는 종전과는 차이가 좀 있죠. 무슨 얘기냐면 53년에 전쟁이 멈추기는 했지만 이 멈춘 상태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53년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이긴 했겠죠. 자, 어찌 되었든 이 3년간 벌어졌던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이나 아니면은 그 이전에 근대사를 할 때 다뤘던 수업 스타일하고는 이게 약간 다른 게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배경, 그 다음에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사건의 영향 이렇게 세 파트로 구분을 해가지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6.25 전쟁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도 상당히 많이 다뤘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매해 6월마다 계기교육 차원에서 이 6.25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6.25 전쟁 같은 경우는 그 전개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결과 같은 것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6.25 전쟁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수업 내용을 살펴볼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우리가 본격적인 수업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6.25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의 기운이 한반도를 감싸다라고 첫 번째 제목이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6.25 전쟁의 바로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우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 즉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자, 이 군대가 언제 들어왔던 걸까요? 45년 8월 15일 이후에 일본군의 어떻게 보면 무장해제와 그 무장해제 이후에 한반도에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안정을 위해서 들어왔던 군대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 지역에는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 정권이 수립이 되면서 미국과 소련이 각각 이제 주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명분이 사라지니까 한반도에서 철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남한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갈등은 더욱더 이후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이런 어떻게 보면 갈등이 실제 무력 충돌로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남북한 38도 부근에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엄청나게 많이 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규모는 아닐지라도 국제적인 어떻게 보면 규모에서의 충돌은 계속해서 벌어졌고요. 특히 이런 충돌 같은 경우는 48년부터 50년까지 계속 지속되는데요. 특히 50년이 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늘어나는 양상들을 보입니다. 즉 38도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전쟁 전 단계로서의 충돌, 무력 충돌이 둘 간에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한반도에서의 어떻게 보면 갈등이라든지 긴장은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실 게 은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련과 중국의 군사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 중국 같은 경우는 1949년에 결국에는 공산화가 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같은 든든한 어떻게 보면 후원자들이 북한 입장에선 존재를 했던 거죠. 이 후원자들을 통해서 군사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고요. 자, 결정적으로 이걸 얻어냅니다. 소련의 승인. 그러니까 북한 정권, 김일성 정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남침을 통해 가지고 남한 지역을 공산화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전쟁을 벌이려고 보니까 공산주의 진영의 어떻게 보면 큰 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소련의 승인 없이는 이런 전쟁을 함부로 자기들이 일으킬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김일성이 직접 소련의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스탈린을 찾아가서 스탈린을 설득을 합니다. 자, 근데 스탈린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불안한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2차 대결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미국과의 어떻게 보면 냉전이 치열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스탈린 입장에선 자기들이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싫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스탈린이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자, 그럼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마오쩌둥을 찾아가서 이 마오쩌둥에게 승낙을 받아오면 내가 오케이를 해주겠다 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에?
지원까지 확보를 하게 된다. 중국에 가서 마오쩌둥의 지원까지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전쟁 준비가 가능했다? 북한의 전쟁 준비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요. 요 소련의 승인 있죠. 이 소련의 승인이 잘 알아두실 건 러시아의 공개 문서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련이 이걸 승낙을 해줬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김일성과 어떻게 보면 스탈린 간의 회담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러시아 측에서 공개한 문서를 통해 가지고 밝혀집니다. 이 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6.25 전쟁과 관련해서 6.25 전쟁의 시작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번에 보면 남북한 사이에 워낙에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남한이 북한의 침략을 유도했다든지 아니면 남쪽에서 먼저 침략을 했다든지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논의들이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6.25 전쟁과 관련해서 초기에 상당히 논쟁이 많이 됐던 건 6.25 전쟁은 과연 누가 일으킨 전쟁이냐였어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남침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분명히 존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문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러시아 측에서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그러니까 문서를 공개를 하면서 그 내용이 완전히 확인이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알아둘 건 북한의 뭘로?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겁니다. 6월 25일이죠. 자, 그럼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소련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냉전이 상당히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괜히 전쟁이 터졌다가 미국과의 냉전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되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이런 걱정을 그 당시에 덜어줬던 게 바로 여기 4번에 나오는 이것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애치슨 선언입니다. 자, 애치슨 선언 같은 경우는 이 애치슨이라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미국의 국무장관입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결정권자인 거죠. 자, 이 애치슨이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극동방위선, 즉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어떻게 보면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걸 방위하기 위한 라인을 선언을 해요. 그게 바로 애치슨 선언이거든요. 자, 그게 교과서 236쪽에 지도에 있는데요. 이 지도 잘 보시면요. 요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위선에서 남한과 당시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피신해 있던 타이완이 이거 미리 괄호를 치면 안 되죠. 제외됐다는 사실. 미국 극동방위선이라는 걸 애치슨이 선언을 하는데요. 이거 애치슨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남한과 타이완 지역이 제외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소련 입장에서 북한이 남한 지역을 침략하더라도 미국이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는 거죠. 자, 그런 판단 하에 누구의 승인이 있었고 소련의 승인이 있었고 이 소련의 어떻게 보면 지원이나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북한이 전쟁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준비 하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전쟁이 시작된다? 바로 6.25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북한의 전면적인 이거 논란이 상당히 많았죠. 남침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요 헷갈릴 수도 있기는 한데요. 누가 일으킨 전쟁이라는 건 우리가 헷갈리지 않잖아요. 남한이 북한이죠. 북한이 일으킨 남침이라고 기억하면 이게 북침인지 남침인지 헷갈릴 일 없을 겁니다. 북한이 전면적으로 북침했다라는 표현은 웃기죠. 중국을 쳐들어간 거니까.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거고요. 자, 이런 전격적인 어떻게 보면 진격에 남한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3일 만에 결국에는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알아두실 거 낙동강 일대까지 완전히 밀리게 되면서 거의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시면 요 영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북한이 완전히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자, 이 낙동강 어떻게 보면 방어선이 뚫리게 되면 요 지역이 완전히 북한 손으로 넘어가게 돼서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초기의 6.25 전쟁의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기억해 주실 게 이런 어떻게 보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천 상륙 작전이죠. 자, 이 인천 상륙 작전은 유엔군이 주도를 하는데요. 전쟁이 터진 직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가 됩니다. 자, 이 유엔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적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국제 어떻게 보면 기구로서 만들어진 거죠. 자, 이 국제연합에서 안전보장이사회를 개최를 해서요. 북한을 침략군으로 규정을 하고요. 이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 유엔군 파병을 결의를 합니다. 자, 요거 기억해 두실 게 최초의 사례예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이런 어떻게 보면 국제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기구, 국제연맹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국제연맹의 가장 큰 한계는 뭐였냐? 이런 침략을 벌이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있을 경우에 이 국가를 제재할 수 있는 무력 수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국제기구인 국제연합에서는 그런 제재 수단으로서의 무력을 소유를 합니다. 그게 바로 유엔군이고요. 이 유엔군이 최초로 어떻게 보면 파병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게 무슨 전쟁? 6.25 전쟁인 거죠. 그걸 통해 유엔군이 참전을 하는데요. 사실상 이 유엔군의 주축은 미국이겠죠. 미국을 주축으로 총 16개국이 참전을 하면서 유엔군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남한군을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주축은 미국이었기 때문에 이 유엔군의 어떻게 보면 총사령관은 미국의 장군이었던 누가 될까요? 메가더가 되겠죠. 자, 이 메가더가 전세를 역전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작전이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잘 알아두실 게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기만 남았죠. 한반도의 영남 지역만 남았죠. 자,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긴 했지만 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일단 북한군이 막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북한군 입장에서도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너무 보급선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 낙동강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겠죠. 이 낙동강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인, 즉 북한의 인민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물자들을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 보급선이 너무 길어졌죠. 자, 이 인천 상륙작전의 핵심은 뭐냐? 그 보급선을 끊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인천 지역에서. 끊어가지고 샌드위치로 어떻게 보면 낙동강과 인천 사이에 있는 북한군들을 압살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 작전이 9월 15일에 추진이 되면서 결국에는 정세가 역전이 되고요. 이걸 통해 서울을 수복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샌드위치 작전으로 북한군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북한군이 긴급하게 이제 38도선 이북 지역으로 후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순식간에 전세가 밀리면서 아예 이번에는 남한군과 그 다음에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어서 북한 지역 전체를 장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1950년 10월이 되면 평양을 점령하게 되고요. 압록강 위협까지 완전히 진출하게 됩니다. 자, 압록강 위협까지 진출을 하게 됐다는 건 사실상 한반도 전역을 차지한 거겠죠. 자, 그런데 이때 압록강 위협까지 진출한 직후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바로 중국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김일성이라든지 아닌 북한 정부의 수뇌부 같은 경우는 소련과 중국의 지원과 지지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자, 이때 중국 지도부들이 어떤 약속을 해주냐면 만약에 너네가 전쟁에서 밀려가지고 38도선 이북 지역으로 남한군이나 미국이 넘어올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해줬던 상황인 거예요. 자, 그 약속을 중국이 지켜서 50년 11월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전선이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흥남이라는 지역에서 유엔군, 남한군, 그 다음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갇히게 되는데요. 이 흥남에서 철수작전이 상당히 곤혹스럽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 철수작전이 12월에 펼쳐지는데요. 이 12월에 철수했던 사람들이 거제도를 거쳐서 부산 지역으로 이제 철수를 해오는 과정인데요. 요거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흥남철수랑 관련해가지고 노래도 많이 지어졌고요. 최근에 우리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는데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부모님이 이 흥남철수 때 북한 지역을 탈출을 해가지고 거제도와 부산 지역에 정착을 하고 그 지역에서 이제 태어난 인물인 거죠. 자, 요런 어떻게 보면 탈북자가 아니죠. 피난민들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은 게 바로 이 흥남철수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중국군에게 쭉 밀리면서 서울을 뺏기고요. 한강 이남으로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철수를 일사후퇴라고 부릅니다. 즉, 이거는 이제 1951년의 일이겠죠. 자, 그런데 이때는 어느 정도 초반처럼 이렇게 확 밀리는 건 아니에요. 초반에는 워낙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밀려다 보니까 훅 밀려가지고 영남 지역까지 가지만 1사 후퇴 때는 대략 지금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전선을 어떻게 보면 다시 회복을 하고요. 이후에 다시 서울 지역을 탈환을 하는데 성공하고, 자, 중요한 건 38도 부근에서 다시 전선이 어떻게 보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 측에서도, 즉 유엔군 측에서도 38도선 이북 지역으로 완전히 밀어붙이지 못하고요. 북한군 차원에서도, 북한군과 중국군 차원에서도 38도선 이남 지역으로 밀어붙이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 결과 이 38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는 계속될까요? 전투는 계속됩니다.
자, 그런데 초반의 전투가 처음에는 북한이 남한 쪽으로 밀고 내려오고 다음에는 남한이 북한 쪽으로 쭉 밀고 올라가는 톱질의 형태로 벌어졌다면 이제는 38도선 부근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교착, 꽉 막혀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38도선 근처에서 고지전 형태의 전투가 많이 벌어집니다. 고지전이라는 건 뭐냐면요, 높은 지형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38도선 부근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경기도 북부랑 강원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형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어떻게 보면 산악 지형이 상당히 많이 펼쳐져 있는 지형이잖아요. 자, 그 지역에서 계속 전투가 벌어지다 보니까 유리한 어떻게 보면 지형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유리한 지형이라는 건 높은 지역, 산꼭대기예요. 산꼭대기에서 어떻게 보면 포를 계속해서 쏘거나 아니면 기관총을 난사를 하면 밑에서 올라오는 적군을 상대하기 상당히 쉬우니까 이 고지를 뺏고 빼앗는 전투가 1951년 한 4월이나 5월, 6월부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인력 손실이나 물자 손실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남측도 그렇고 북측도 그렇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양측 다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북한 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곤란을 겪게 되는데요. 내륙에서는, 육지에서는 밀고 밀리는 싸움이 벌어지긴 했지만 공중전에서는 완전히 남측, 즉 유엔군,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겠죠. 미국 공군이 이 공중전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북한 지역이 이 미 공군의 폭격에 의해서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요. 소련 입장에서도 이 전쟁을 그냥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북한의 어떻게 보면 요구라든지 아니면 소련의 입장을 반영한 차원에서 소련의 제안으로 정전회담이 51년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알아둘 건 소련이 이때 자기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소련 입장에선 자기들이 전면에 나서는 건 되게 껄끄러운 상황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내세운 거죠.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들이 중재해준다는 입장에서 정전회담을 제안을 하면서 어찌 되었든 이 전쟁을 끝마무리 짓는 논의들이 펼쳐집니다. 자, 근데 이게 종전회담이 아니고 정전회담이죠. 종전이라는 건 전쟁을 종료시킨다는 거고요. 정전이라는 건 전쟁을 잠깐 정지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일단 지금 소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필요도 없는 희생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희생을 일단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정지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을 하는 회담을 갖자. 그리고 나서 남과 북 사이에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해결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분단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거기에 여러 나라들이 동의를 하면서 이 정전회담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문제는 정전회담이니까 사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전회담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논의 중에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일단 전쟁을 정지를 시키고 평화 상태를 어떻게 보면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경계를 명확하게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군사 분계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군사 분계선을 어떻게 둘 거냐를 두고 양측이 상당히 갈등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전쟁 과정에서 사로잡은 포로가 있겠죠. 이 전쟁 과정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포로 송환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도 엄청나게 갈등이 벌어집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군사 분계선 설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나오죠. 고지전 형태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38도선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전선이 왔다 갔다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겠죠. 지금의 전선을 어떻게 보면 군사 분계선을 설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는가 하면 전쟁 직전의 상황인 38도선을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군사 분계선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포로를 송환할 때 자유송환, 무슨 얘기냐? 포로들이 가고 싶은 쪽으로 보내줘야 된다. 남측이든 북측이든 포로들이 원하는 쪽으로 돌려보내주자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일괄송환 방식이 주장되기도 했습니다. 이 일괄송환은 뭐냐? 자, 남측이 붙잡고 있는 포로들은 북측의 포로인 거죠. 자, 그러니까 남측이 붙잡고 있는 포로들은 전부 다 북측으로 보내주고 북측의 포로는 전부 다 남측으로 보내주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걸 어떻게 보면 선택을 했다는 거야. 요 두 가지 있죠. 현재 전선과 자유송환이 남측의 입장이었어요. 남측의 입장이었고 여기 나오는 38도선과 일괄송환이 북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요걸 기본적으로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당시에 전선이 남한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38도선보다 훨씬 더 많이 차지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선을 주장했을 거예요. 자, 이런 갈등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겁니다. 이 자유송환과 관련해서 그리고 일괄송환과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북한군이 한번 쭉 밀고 내려왔다가 쭉 밀고 올라가면서 후퇴를 했죠. 근데 이 후퇴를 하는 과정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던 남한 지역에서 징병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인민군에 받아들인 남쪽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 후퇴를 할 때 이 남쪽 사람들이 인민군을 따라서 북쪽까지 쭉 올라갔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투 과정에서 인민군 포로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그 인민군 포로들 중에서는 남쪽 38도선 이남 출신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자기들이 일괄송환될 경우에는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 남측 입장에선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개개인의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주장을 한 거죠. 자유송환. 자, 반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자본주의 진영보다 훨씬 우월한 공산주의 진영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공산주의 진영에 속해 있던 인민군이 공산주의 진영으로 돌아온 걸 포기하고 자본주의 진영으로 간다? 이걸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괄송환을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런 논쟁들이 2년이나 지속이 돼요. 무슨 얘기냐? 51년에 사실상 전쟁은 끝이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투는 계속되긴 하지만 전선의 변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2년 동안 이런 어떻게 보면 논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면서 없어도 된 희생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거죠. 자, 이런 희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자 이 2년의 세월 동안 결국에는 양측에서 서로서로 어떻게 보면 조금씩 양보를 하고 포기를 하면서 이 정전회담이 마무리가 돼갑니다. 자, 마무리가 어떻게 돼가냐면요. 결국에는 전쟁에서 그래도 좀 우세했던 유엔군, 즉 남측의 입장이 전부 다 채택이 됩니다. 현재 전선으로 하고요. 자유송환을 하기로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기억해 두실 건 이겁니다. 자, 이승만 정부는 알아두실 건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즉 전쟁을 끝맺는 걸 반대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뭘 주장하면서?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유엔군의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아서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이 어떻게 보면 정부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 전쟁 끝내지 말고 이번 기회에 38도선 이북 지역으로 다시 넘어가서 북진을 해가지고 통일을 해서 저 정권 끝장내고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이 차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선이 고착화된 지 너무 오래되었고 사실상 이 남한 정부 제외하고는 전쟁을 빨리 정지시키는데 중단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합의점에 이르렀던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 이 정전이 맺어지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 결단을 합니다. 자, 북한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공산주의 진영에 참여했던 인민군이죠. 인민군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는 남한 출신도 많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어쨌든 인민군 포로였기 때문에 인민군 출신의 포로였기 때문에 남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즉 이 남한 포로 수용소에는 북한 출신의 공산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남한 출신의 반공주의자들도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즉 포로들이 공산주의 진영과 반공주의자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또 포로 내부에서 갈등이 많았던 겁니다. 자, 당연히 반공포로들, 즉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포로들 같은 경우는 북한으로 가는 걸 반대했겠죠. 자, 이 북한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들을 전격적으로 석방합니다. 뭐가 체결되기 전에?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자유송환이냐 일괄송환이냐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요. 물론 어느 정도 자유송환 쪽으로 가닥이 잡히기는 했는데요. 어찌되었든 도장 찍기 전에 이승만 정부가 독단적으로 갑자기 자기들 마음대로 포로를 석방시켜준 거예요. 자, 미국이 깜짝 놀랍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회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담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릴 만한 사건인 거예요. 자, 되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상당히 불만이 커지게 되는데요.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중국군 입장에서도 이걸 가지고 회담을 들어엎기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었댔잖아요. 회담을 들어엎기에는 너무나도 지금까지의 피해가 컸던 거죠. 결국에는 이런 반공포로의 석방이 있긴 했지만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전쟁이 일단 정지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7월 27일의 일입니다. 자, 전쟁을 정지시킨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중단된 상황에서 혹시라도 또 다른 충돌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중립국이
즉, 이 공산주의 진영이라든지 아니면 자본주의 진영에 참가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조금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나라들이 감독을 보는 감독위원회가 설치가 되고요. 자,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 그러니까 군사적인 충돌이 일단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이 중단된 상황에서 중단된 상황을 관리할 수 있을 만한 또 이런 회담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2km에 떨어진 비무장지대가 설치가 되는데 합의가 됩니다. 그게 정전협정이에요. 그리고 현재 전선에 따라서 전선이 이제 군사분계선이 설정이 되고요. 포로는 포로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송환이 되는 걸로 결정이 난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 정부 입장에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정전에 반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입장을 거스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이게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수단이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남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안전보장, 미국이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해줄 건지 아닌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방공포를 석방했던 거.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결국에는 한국, 즉 남한 정부의 입장을 들어주는 거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 원조도 받죠. 자, 그럼으로써 이승만 정부도 결국에는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자, 알아둘 건 알아둘 건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정전이에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전쟁을 중단시키고요. 남측과 북측 사이의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런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분단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측 간에 정치적인 회담이 열립니다. 자, 근데 그 정치적인 회담에서 실제로 이런 갈등들이 해결될까요? 전혀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어떻게 보면 이런 정전이 이어지는 상태, 즉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게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 전쟁은 어떤 피해를 가졌는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당연한 얘기지만 엄청나게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벌어집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한반도를 그려보면요. 한번 쭉 밀고 내려왔다가 한번 또 쭉 밀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엔 이 38도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죠. 수많은 어떻게 보면 희생들이 벌어집니다. 민간인들의 희생 같은 경우는 전쟁 초기에 상당히 많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쭉 밀고 내려갔다 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반도 전체가 어떻게 보면 쑥대밭이 됐으니까. 자, 그런데 군인들의 희생 같은 경우는 전쟁 후반기, 즉 전쟁 마지막 2년 동안 이 고착되었던 고지전 형태에서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산가족이나 전쟁고와도 많이 발생할 거고요. 농촌이 황폐화되고 산업시설, 그 다음에 사회기반 시설이 파괴가 된 건 당연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기억을 한번 해두실게요. 위로 올라가 보시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한반도 정세를 규정지은 사건입니다. 6.25 전쟁 같은 경우는 분단이 당연히 고착화가 되겠죠. 그 이전까지 48년에 분명히 분단이 되기는 했지만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 분단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든 정치적인 협상이라든지 타결을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피를 보는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민족의 동질감이 약화가 되고 적대감이 심화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서로 남북한은 무력 통일을 주장하면서 군사력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전쟁이 아예 끝나고 평화 관계를 맺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쟁이 다시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공포 같은 것들이 실제로 존재를 했어요. 전쟁이 중단되고 나서 70년으로 사는 우리랑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살았던 분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감정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당시 전쟁 과정에서 남쪽으로 건너온 북한 사람들이라든지 북쪽으로 건너간 남한 사람들이 많겠죠. 이들의 남은 가족들이 감시와 차별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배반자들인 거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나 남측 입장에서나 이런 사람들이 배반자들의 가족을 어떻게 보면 낙인 찍히면서 감시와 차별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자, 워낙에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남한과 북한 내에서 독재 정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이런 갈등이 어떻게 보면 골이 깊어지면서 국내의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활용이 되면서 이승만 정부의 독재 체제라든지 아니면 김일성 정권의 유일 체제가 확립되는데 이게 쓰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남한에서는 미국, 북한에서는 중국의 영향도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에 결국에는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남한이든 북한이든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어찌 보면 전쟁 과정에서 다양한 아까 보면은 물적 피해라든지 인적 피해가 벌어지면서 나타나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요건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독재 정치가 강화되는데 이 분단의 체제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활용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남한이든 북한이든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국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다양한 목소리라는 게 기존의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목소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위협이 되는 목소리를 상대방, 즉 남한에선 북한, 북한에선 남한을 돕는 어떻게 보면 목소리로 어떻게 보면 낙인 찍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독재 정치가 상당히 강화된다는 거. 이승만 정부 입장에선 반공을 강조하고요. 김일성 입장에선 정적을 수청하는데 전쟁 이후에 남북한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6.25 전쟁을 이런 식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승만 정부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독재 체제를 구축해 가는지, 반공이라는 목소리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게 독재 체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상당히 사실 단순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종이 찾죠? 의미를 좀 강조를 하고 그 당시에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갔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전쟁의 전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선생님이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같이 하나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